자, 7회차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강의로는 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뭐뭐뭐 다루는지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개방경제에서 ISLM BP 모형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ISLM 모형에서 이제 BP, 우리가 BP가 아까 국제수지였고 국제수지의 균형 자체가 어떻게 ISLM 모형을 우리가 어디서 다루냐면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과 실질소득의 평면에서 놓고 봤죠. 네, 마찬가지로 BP도 이자율과 실질 평면, 실질 GDP의 평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거고요. 네,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그 이제 교환에 제이커브나 아니면 마샬러너 조건 이런 거 있는데 그 앞쪽에 맨 앞장이 있을 거야 아마. 그걸 이제 제가 강의 도중에 안 다뤘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배울 수도 있어서 이거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숙지하시면 돼요. 엄청 어려운 이론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BP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BP가 국제수지였는데 이렇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BP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BP 같은 경우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자율로 얘네들이 결정되진 않죠. 이자율이 결정되는 요인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자국의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부터 합시다. IS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죠.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점들이죠. 그리고 BP는 어떤 거냐면 국제 거래를 했을 때의 국제 수지의 균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P 곡선이 I와 Y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BP 곡선이 그려졌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이 I와 Y의 균형점들인 거예요. 다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 그러한 지점인 겁니다. 여기가. 자, 일단은 ISLM 모형을 우리가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그려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이자율과 Y가 결정되고 그리고 Y가 결정이 되고 균형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BP 지점에서는 BP 선에서는 모든 선에서 이 국제 수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균형이라는 거는 얘도 균형이라는 거예요. 환율도 균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균형을 찾아 나갑니다. 제가 왜 아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꼭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BP 곡선이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요. BP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자, 이자율과 Y가 있는데 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자율이 변해도 국제수지가 안 변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BP 곡선이 수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움직여도 자본이 움직일 수가 없으면 나는 해외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해외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일련의 과정들이 다 들어먹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런 경제라면 물론 당연히 그 경상수지로 거래는 하는 건데 자본의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제를 상정한다면 자본의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해도 BP, 즉 이 국제수지가 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자율이 변하는 건 얘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지 얘가 변하는 게 아닌데 얘가 그럼 못 변한다면 얘는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요소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면 얘가 마음껏 움직여도 I가 마음껏 움직여도 얘는 계속 고정이겠죠. 환율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y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y에 고정되어 있어서 bp가 수직선을 그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수평선의 bp라면 이제율이 가만히 있어도 자본이 엄청나게 들락날락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인 거예요. 해외 자본의 유동성까지 풍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이제율에서도 다양한 균형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 완전 자유롭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아까 이런 짤막한 식을 썼는데 그 식이 100% 들어맞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이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IS나 L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BP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BP가 이것까지 해야겠어요. 자, BP가 우상향하는 BP가 있다 쳐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균형들은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저 위쪽에 있는 균형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 원래의 균형보다 여기서 당연히 ISLM이 만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ISLM이 만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균형적인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나라로 자본이 유입되겠죠. 지금 A점인데 B점으로 갖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의 균형보다 이자율이 훨씬 더 높은 상태죠. 그죠? 이자율이 높죠? 이자율이 높으면 자본이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BP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유입이 됐으니까 BP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말기 시점으로 갖다 칩시다. 자, 결론은 일단 똑같은데 원래 균형된 지점보다 Y가 줄어들었죠. 맞아요? Y가 줄어들었죠. 자, Y가 줄어들었다는 건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즉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M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BP 자체는 올라가겠죠. 음해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A점이 원래 균형이에요. BP선이 균형이에요. BP선은 요 균형이 0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요 선은 국제수지가 균형인 선이 BP선인 거예요. 요거의 합이 0이 되는 게 요 BP선인데 여기보다 이자율은 같은데 소득이 줄게 되면 나의 그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BP가 더 커지겠죠. 순수출이 늘어나니까. Got it? 그렇기 때문에 A점에서 C점으로 가면 BP가 0보다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P의 좌상방 측면에 있으면, 즉 위쪽 측면에 있으면, 상방 측면에 있으면 BP가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수지가 0보다 큰 지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여기가 됐나요? 어렵죠? 이 우하방에 있는 영역은 BP가 0보다 작을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서 CI를 늘릴 거냐, M을 줄일 거냐, 그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해요. 뭐 어디가 BP가 0이고 어디가 BP가 0이 아닌지 그런 걸 구분할 때. 자, 그럼 일단 BP에 대한 인트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SLM BP 모형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생각인데 왜 우리가 이쪽 개방 경제를 따로 또 공부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개방 경제가 어떤 경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총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 16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수업에서는 4개만 그릴게요. 4개만 그릴 건데, 자, 왜 16개가 그려지냐면 일단은 정확하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환율 제도가
고정인지 고정 환율 제도인지 혹은 변동 환율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몇 케이스에 대해서. 요것마다 달라져요. 정책의 효과가. 자, 그리고 환율 제도 다음에 정책. 정책도 재정 정책이냐 통화 정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효과가. 자, 그리고 이 BP가 자본의 이동성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BP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게 이 수직의 BP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본의 이동이 불가한 지점, 불가한 선에서 BP가 이렇게 그려지고 완전한 경우에 BP가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런데 LM이 이렇게 있으면 BP가 우상향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BP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BP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BP의 선이 4개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16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원래는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듣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올려줄 테니까 오늘은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완전한 개방 경제 상태에서의 균형을 한번 요것만 살펴봅시다. 요거 4가지. 요거 고정 변동, 재정, 통화 정책에서의 효과만 볼게요. 요거 말고 더 들어가자면 경제학적으로 요것부터 설명할게요. 고정과 변동 환율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고정과 변동 환율 제도가 뭔지 대충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 환율 제도예요. 환율 매일 바뀌죠. 그렇죠? 그게 변동 환율 제도고 고정 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이 딱 결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 그러면은 그 환율은 계속 1,000원으로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고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달러가 더 많아질 때가 있고 그러면은 아까 이런 그 처음에 환율 결정 요인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환율의 공급과 수요의 그런 어떤 그런 수급 일치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의 원리에 의해서 균형이 발생할 텐데 그럼 고정을 어떻게 시켜요?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중앙은행이 그걸 쫓아가서 다시 또 빼고 그런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를 하다 보니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한국은행이 후다다다다 매입이나 매각 같은 걸 해가지고 달러랑 원화를 잘 적절히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수급을 잘 맞춰가지고 다시 또 1,000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런 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고정환율 제도.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게 변동환율 제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고 이거 말고 사실 경제는 이거 전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되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언어인 것 같죠? 대국과 소국 이렇게 나눈 거 보면 대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의 모형을 대국 경제라고 해요. 소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경제를 소국 경제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런 모형들까지 구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런 것도 안 하고 오늘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4개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환율 제도와 정책 그리고 BP의 그런 자본 이동성을 포함해서 16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게 또 대국이냐 소국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방 경제에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완전한 자본 이동성의 경우 BP가 수평일 때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고정 환율 제도 그 다음에 변동 환율 제도 놓고 먼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BP는 지금 수평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단기에서의만 효과를 볼 거예요. 단기에 당연히 P1이 회귀해서 그런 모형을 다 빼고 단기에 이런 효과 이펙트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LM이고 이게 IS죠. 자, 재정 정책을 하면 일단 어떻게 되죠? 지금 일단 뭐가 먼저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 정책을 하면 IS가 늘어나겠죠. 뭐가 됐어요? 일단은 재정 정책의 의의 자체가 G나 T를 건드려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확장적 재정 정책. 자, G0가 있고 G1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일단 고정 환율 제도에서 살펴보면 자, 지금 G가 늘어났죠. 그렇죠? G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LM은 그대로 있으면 P0와 M0가 있을 때 M0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A점에서 우리 어느 점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죠? B점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자, B점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하면 지금 국제수지에서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죠. 그쵸? 지금 그런데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것보다 지금 이제 높은 상태니까 BP가 흑자인 상황인 거예요. 아까 했었죠? 이거 할 때 BP 있을 때 여기로 가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균형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 CI가 늘어나서 BP가 커지는, 즉 BP가 흑자인 상태를 표현하기로 했었죠.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금 BP가 흑자가 돼요. 즉 국제 수지가 지금 현재 흑자인 상황인 거예요. 자, BP가 흑자인 상황이라면 지금 달러가 원달러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진 현상이 발생해요. 뭔지 알죠? 지금 BP가 흑자가 났어요. BP가 흑자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달러가 아니라 CI로 표현할게요. CI로 표현하면 CI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BP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지금 CI가 늘어났죠. CI 늘어나면 환율에서 공급이 늘어난 거니까. 국내에 자본이 늘어났어요. 왜? 자, 다시 처음부터. 정부의 지출 늘렸어요. 정부의 지출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올라가서 자국의 그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국에 자본이 들어오게 돼요. 자본이 유입되게 돼요. 자,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 이 환율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내려가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려가려는 압력이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압력이 있는데 자, 잘 봐요. 우리 지금 고정환율 제도를 보는 거죠. 고정환율 제도. 그럼 압력이 있으면 올려야죠.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하방 압력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올려야 이게 다시 고정 환율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를 하냐면 자, 이 E가 내려간다는 거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국 화폐 가치의 평가 절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국 화폐 가치가 지금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럼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쵸? 그래야 환율을 유지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거 아까 어떻게 설명했죠? 통화량을 늘리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원화를 더 찍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화폐 가치를 그 시장에서 달러를 가치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거나 혹은 MS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은 MS가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LM 다시 해서 M1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혹은 뭐 통화를 이렇게 매입하면서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면 어떤 방향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환율 시장에서 이 달러를 매입하면 궁극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건 뭐예요? 원이죠. 내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 원화죠. 그런데 달러를 샀어요. 만약에 달러를 샀으면 환율 시장에서 뭐로 거래를 해요? 달러를 원화로 거래를 하잖아요. 환율 시장에서 거래되는 N은 달러인데 달러를 뭐로 거래를 해요? 원화로 거래하잖아요. 원화가 얼마인지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달러를. 그게 지금 환율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정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Y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을 시행했어요. 자, 그러면 IS 곡선이 일단은 우측으로 이동할 건데, 자,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기존보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나라에 자본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달러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국과 타국의 환율 시장에서의 타국의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떨어질 해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그런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자국 화폐 가치가 평가가 절상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혹은 원화를 더 발행함으로써 시장에 원화를 더 푸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원화를 더 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MS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 시장에서 그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서 달러를 샀다는 건 달러를 사면서 뭘 줬어요? 상대방한테 원화를 줬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시장에 더 풀렸을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 1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LM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M을 증가시켰을 거고 그러면서 Y만 증대되고 I는 고정되어야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신기하죠? 자,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IS가 늘어났어요. 자, IS가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지금 환율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환율 가격을. 자, 그런 상황에서 봅시다.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일단 정부 정책으로 재정 정책으로 뒤를 늘렸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BP를 지금 뭐라고 가정했죠? 자, 지금 BP가 흑자인데 얘도 지금 흑자인 상태예요. 기존 균형보다 지금 높이 있으니까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상황에서 BP를 어떤 형태의 BP로 가정을 했죠? 자본의 이동이 완전한 경우를 지금 가정했죠. 자, 그러면 CI가 늘어나는데 CI가 무진장 늘어나요. 순식간에. 왜?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CI가 무진장 발생해요. 무진장. 엄청나게 발생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똑같이 환율이 압력을 받겠죠. 근데 얘는 고정 환율제도가 아니라 변동 환율제도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그냥 냅두겠죠. 자,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더 이상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유인이 뭐 특별히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E가 내려오면 나의 자국의 상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이 내려가고 수입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환율할 때 환율이 평가절상, 즉 달러화가 평가절상되면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고, 달러화가 평가절하되면 환율이 줄어들었다,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건데, 환율이 하락하면 NX가 하락하는 걸 봤죠.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잘 되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왜냐하면 외국의 상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 NX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원래 NX 제로가 있는데 얘가 하락하면서 IS 곡선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언제까지? 다시 기존이 있을 때까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큰 몫을 영향을 미치면서 NX가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변동 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을 실시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자본의 유입이 발생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내려가는데 변동 환율 제도니까 그냥 환율 내려가게 냅둬요. 환율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NX가 내려가는데 이게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유동적이기 때문에 NX가 확 내려갈 수 있고 그게 기존에 있었던 지점까지 기존에 이제 새로운 지점 C라고 하면 C점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통화 정책. 끝냅시다. 자, PP 곡선이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고 ISLM이 있을 건데 지금 통화 정책하는 거니까 M을 건드리겠죠. LM을 궁극적으로 건드리겠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가봅시다. 자, LM 일단 움직일 거예요. 하방으로. 그쵸? 자, 이동했어요. 이동하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기존에 있었던 균형보다, BP 균형보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건 자국의 이제 자본 유출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BP가 지금 적자일 거예요. BP가 0보다 작을 테니 무슨 얘기냐면 M을 늘리게 되면 BP가 적자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내려가서 CO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발생해가지고 BP가 지금 적자가 나게 돼요. 자,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환율 시장에서 CO가 늘어났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의 화폐 수요가 늘어난 거죠. 왜? 지금 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달러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압력이 발생하죠?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압력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율 제도였어요? 고정환율 제도죠.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압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거나 혹은 뭐 원화를 더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원화를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지금 지금 환율이 올랐죠. 환율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달러의 그러니까 외국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있는 거죠. 환율은 외국 돈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자, 걔가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해야 되니까 시중에 달러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달러를 파는 거고, 그래서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환율이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은 원화를 가져오도록. 달러를 팔면서 원화를 가져오니까 원화를 없애고 달러를 많이 만들어서 시중에,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를 매각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MS 자체가 줄어들겠죠. 원화를 궁극적으로 줄여야 되니까 시장에서. 자, 그 말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A점에서 B점이었는데 다시 C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때는 여기를 또다시 해서 뭐 M0 똑같네. 왜냐하면 화폐 양을 늘린 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린 만큼 줄여야 돼요, 지금. 그래야 변동 환율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고 고정으로 환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야 돼요. 이자율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됐죠? 자,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에서 일단은 LM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MS를 늘리면 변동 환율 제도에서, 자, 마찬가지로 지금 BP가 적자죠. 왜? 이자율이 내려가서 시중에 이 캐피탈 아웃플로우 다들 자본들이 나가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환율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환율이 오르려는 또 압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달러의 가치가 지금 높아졌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변동 환율 제도니까 이가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고 수출이 잘 안 될 테니까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해외 달러로 환산했을 때 더 싸지고, 해외 물건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로 표현했을 때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순수출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수출이 더 잘 되고 수입이 잘 안 될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S 곡선도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BP가 여기까지 균형될 때까지 움직이겠죠. A점, B점, C점이면 IS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ISM, BP 모형을 보면 궁극적으로 결론이 뭐였냐면 BP가 완전 수평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본의 유동성이 완전하다라면 재정 정책은 고정 환율 제도일 때 효과가 커졌고,
통화 정책은 변동 환율 제도일 때 효과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은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고정 환율 제도에서 통화 정책은 먹히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고정 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이 해야 돼서 그래요. 중앙은행이 하는 방향이 환율이랑 그 이자율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이자율이랑 환율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통화 정책을 하려는 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I를 늘리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그걸 막아야, 고정 환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지 못하게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7회차까지 이제 왔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거시경제학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고, 그리고 기본 가정, 고전학파, 케인즈학파의 기본 가정을 꺼낸 다음에 총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IS 같은 경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었고, LN 같은 경우 화폐 시장의 균형이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총수를 이끌어냈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케인즈의 사상이었죠. 케인즈의 기본적인 사상이었고, 반면에 총 공급 측면으로 AS가 도출됐는데, AS 같은 경우는 이제 P expectation을,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가지고 또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혹은 종류 같은 걸 살펴봤었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 뭐 세 가지가 있었죠. 텍스를 늘리는 방법, 채권, 국공채를 발행하고 그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런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요. 통화정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급준비율,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그다음에 재할인율,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조정하고 싶은 게 통화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그쪽에서 지었고요. 물론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양적 완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물가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필립스 곡선까지 도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방경제 파트로 넘어와서 환율과 국제 수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ISNPP 모형까지 해서 환율 제도와 정책의 효과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어려우면 어렵지만, 요거는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거시 1 혹은 거시 2,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 1 100%, 그다음에 거시 2 같은 경우 5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성을 기르는 그런 강의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강의를 뭐 여러 번 듣든 아니면은 뭐 혼자서 여러 번 정리를 하든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든 간에 여러 번 정리를 하고 나면 무조건 이해가 되는 학문이 거시경제학이니까. 미시경제학은 문제가 안 풀리면 말짱 도루묵이지만, 여기는 이해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좀 자기 것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니까 꼭 여러 번 숙지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는 한 계속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끝!